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동결한다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발표한 지 하루 이틀 지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귀가 쫑긋해집니다. 가계부채 비율 줄인다. 당국 지침에 은행들 주담대 대출금리 줄인상.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까봐 기존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지금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사실은 전세보증금도 대출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임차인에게 먼저 빌려주고 목돈을 또 빌려받는 게 바로 전세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임차인이 돈을 나한테 맡기고 내 집을 그냥 빌려 쓰는 거지. 거의 뭐 공짜로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부비 너는 너무 편향적이야. 집주인이 무슨 죄인이니?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관점의 차이로만 인식하기에는 집주인분들이 전세보증금을 과연 만기에 제때 전부 다 돌려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기보다는 그 돈을 다른 투자,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다시 또 하든 아니면 자기 자녀들 시집장가 갈 때 돈을 해줬든 아무튼 그렇게 유용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임차인에게 목돈을 집주인이 빌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깡통전세, 전세 사기 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제가 실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한 사람이 제 친구긴 합니다. 전세를 없앤다고? 장난해? 전세 없애면 월세 팍팍 올려갖고 받으면 되는겨. 그게 뭐 되수라고 난리냐? 월세 폭탄 맞고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난리 치지나 말라고 해. 암튼 나는 전세 없어지면 그냥 월세 팍팍 올려 받을 거야. 야, 근데 너 월세 올려받으려면 전세금 일부는 뭐 돌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너 돌려줄 돈 있냐? 너 그거 내가 사지 말라는 꼬마 빌딩 산다고 지금 세입자들 돈 받은 거 다 거기에 털어넣어갖고 지금 돈 한 푼도 없잖아. 그리고 지금 그거 다 공실났지? 선임대 맞춘 거 그거 사지 말라고 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는 부비는 뭐 저 새끼는 그냥 의심이 많아갖고 아무것도 못한다 뭐 너 그렇게 얘기하고 너 그거 샀다가 지금 쫄딱 망했잖아. 너 돈 있어? 대출 안 되고 너 뭘로 줄래? 그게 이게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이 나라에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나중에? 야 친구야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너 그리고 너 임차인들한테 잘해줘. 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빚쟁이야 빚쟁이. 정신 똑바로 챙겨. 아무튼 전세 보증금은 모든 통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걸 포함한다면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국가부도 이상으로 넘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부동산 하락을 어떻게든 지금 틀어막으려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게 어쩌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순히 뭐 집값 좀 떨어지는 것쯤이야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두렵지 않지만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이제 계속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경우 그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혼란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또 삼천포로 이야기가 좀 빠졌는데 지금 은행들이 기준금리 동결과는 별개로 주담대 대출금리를 줄줄이 높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부채 관리를 하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한 걸로 지금의 현상은 보입니다. 이러면서 또 이중적인 스탠스를 또 취하기도 합니다. 지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갈아타기 수요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 손님들은 잡아야 하니까 비대면 주담대는 이율을 높이지 않고 있긴 합니다. 기존 영끌족 살리기는 계속 유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주택 거래량이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 4, 4분기에는 주택 거래량이 살짝 또 줄었다가 2024년 초에 반짝 늘었지만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 뭐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고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해서 마지막에 몰린 수요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한 달에만 3조 4천억 정도 가계부채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신생아 특례대출 요것도 본격화되면서 주담대 잔액은 더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시장에 지배적이긴 합니다. 요즘 예금금리가 많이 내렸죠. 적금 말고 정기예금의 경우 뭐 3% 중반 뭐 요 정도 됩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요즘 은행에 돈 맡기면 자꾸 이율이 낮아져요. 그런데도 돈이 은행으로 뭐 몰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외환예금, 그 달러 예금 같은 경우 아직도 12개월 정기예금은 5%대 이자를 줍니다. 이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직접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유자금 운용을 달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긴 합니다. 이걸 자주 봅니다. 1년 전만 해도 원화 예금이든 외환 예금이든 이자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원화 예금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외환 예금이 뭐 원화 예금보다 조금 더 금리를 원래 주는 거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외환 예금은 5%대 금리를 계속 주는 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부분은 제가 섣부르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구독자님들 계시니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떠들 수가 없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혹시나 구독자님들 중에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왜 외환예금은 계속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지 그것도 1금융권에서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가 많이 오늘부터 주담대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못 넘는 게 DSR 요건데 여기에 가상금리까지 더해서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방식이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게 좋지는 않을 수도 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과도한 대출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중개해서 아파트를 매수하셨던 그런 신혼부부가 크게 싸우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했고 제 눈앞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계획이 없던 또 임신을 그 와중에 덜컥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이제 갑자기 반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집을 팔아달라고 한 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이 되어야 할 임신 소식이 이 부부에게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현장에서 보면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야, 네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네가 뭐 아파트 집집마다 숟가락 몇 개인지 네가 다 알아? 누가 얼마를 대출받아서 뭐 집을 샀는지 너 따위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안다고 이렇게 큰 소리야? 이런 싹퉁머리 없는 질문, 이런 하이 퀄리티 질문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면 가장 기본이 먼저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집에 대한 역사가 줄줄줄 다 나오고 대충 집집마다 경제 사정이 어떤 상황인지까지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DSR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갈수록. 그리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내년에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가상금리를 한꺼번에 100%를 이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올해 초에는 25%만 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50%만 더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00%를 이걸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신용대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혹시나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이나 준비 중이신 분들은 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갈아타기, 즉 대환대출, 그리고 대출 연장하는 거 이거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기조는 대출을 좀 줄이는 데 있다. 요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적용을 하려고 했던 그걸 발표했는데 일단 모든 걸 전면 백지화 시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이게 뭐 다행인 건지 아닌지 저도 사실 요 부분은 좀 헷갈리는 면이 있긴 합니다. 전세에 DSR을 적용할 경우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하게 된 원인은 보면 일단 전세 대출의 한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금리 시대까지 겹치면서
전세 보증금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갔고, 또 그게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전세대출, 그거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이미 우리의 생활이 전세대출에 다 적응이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전세대출을 없앨 수는 없겠죠, 그거를. 근데 전세대출을 유지는 하되 그 한도는 줄여 나간다면 오히려 이렇게 급등하는 전세 가격을 저는 반대로 진정시킬 수 있고, 그렇게 안정화된 전세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집값도 하향 안정화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반전세가 앞으로 시장에 더 많아질 거고, 또는 월세가 높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고, 그게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집주인분들이 또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렇지만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7억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7억을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7억 다 여기저기 쓰고 재투자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7억 중에 1억, 2억 돌려주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냥 그런 겁니다. 남의 돈 1억, 2억 받아서 올려받아서 내 주머니에 쓱 넣는 거, 이거는 정말 쉬운데 막상 내 주머니에서 남의 돈 잠시 맡아뒀던 거, 이거 1, 2억 빌린 거 다시 돌려주려고 할 때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심적으로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1억, 2억 나가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전세로 계시면서 아파트 매입 시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뭐 걱정도 많고, 내가 집 산 다음에 더 떨어지면 어쩌지, 뭐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 나한테 맞는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다. 구독자님 모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